심리학으로 본 삼국지. 거꾸로 되어 있네. 유비 황선론이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탔다. 보수적인 흐름의 대표자 유비는 쉼없이 유가의 덕을 소매 한나라 왕실 부흥을 외쳤다. 유비에서는 황제는 천자, 즉 하늘을 대표하는 존재였다. 유비가 그들은 난 황손이라고 떠들고 다닌 이유도 거기에 있었다. 그러나 알고 보면 황당한 이야기다. 유비의 조상이 300년 전인 무린 경제의 아들 유승이라고 하나 경제의 아들만 100명이 넘는 데다가 까마득한 일이라 유비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할 길이 없었다. 하지만 그런 유비 황선론이 민심을 모으는 역할을 한 것은 물론이고 유관장 삼형제의 의의를 지켜주는 양팀의 역할도 톡톡히 했다. 후원의 14대이자 마지막 황제 헌제 면제에서 유비를 유황숙이라고 부른 후부터 유비 황선론은 더욱 기정사실이 되었다. 유비 자신도 황숙임을 자처하고 관우장비도 누구를 만나든 우리 형님은 유황숙이라고 자랑. 유관장 삼형제 집단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집단도 일단 시작이 되면 단지 개인들의 집합에만 머물지 않는다. 개인에게 자아가 있듯이 집단에도 집단 정체성이 있기 때문이다. 집단 정체성이란 집단을 구성하는 각 개인의 성격 차이에서 오는 자극의 총합을 뜻한다. 그런 집단 정체성 때문에 개인은 혼자 있을 때와 집단 속에 있을 때의 모습이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평소 합리적인 사람이 특정 집단에만 들어가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저지른 일이 비일비재한데 집단 분위기에 휩쓸려서 자기 가치관이나 특성이 약해지는 몰 개성화 현상이 발생해서 그렇다. 몰 개성화를 방지하면서도 건전한 집단 정체성을 유지하려면 같은 진영 같은 이념이라도 끊임없는 비관의식과 객관적인 성찰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집단이 클수록 대면보다도 구호, 계급장, 복장, 깃발 등 상징작용을 통한 의사전달이 늘어난다. 유비가 활용한 상징은 나는 황숙이라는 구유효였으며 다른 황승들과의 차별로 유효식의 유교식 집단 응징력이 강해질 때 나타나는 위기, 견고한 동일시 때문에 위기가 발생하기도 한다. 유비가 의형적인 관우의 복수전을 무리하게 감행하다가 종말을 맞이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관우의 복수전 무리하면 종말을 맞이했다. 유비 집단의 응집력은 가능이면서 동시에 한계였다. 집단이 태동할 시기에서 강한 동일시가 필요하지만 집단의 성장기에는 동일시가 집단 가치에 대한 공감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인재도 충원해 나갈 수 있다. 유비가 제갈량을 처음 영입했을 때 관우와 장비는 자신들의 집단 정체성이 위협받는다고 느끼고 내심 불편해져 했다. 어제가면 유비가 내가 공명을 얻으면 물고기가 물을 얻은 것 같으니 그가 오는 더 이상 여름을 하지 말라며 주의를 주었을까. 유관장의 매력 포인트. 난세의 갈팡시등 하던 백성들에게 유협의 정신을 보여주었고 유비는 유가덕을 내세워서 한나라 황실 부흥의 대위 명분을 획득했고 유비는 자신이 황실 후손임을 강조하며 백성들의 집단 동일시를 유발했다. 유관장의 성공적인 서열화. 유관장 중에서 나이로는 장비가 제일 어렸고 유비와 관우는 비슷했다. 그러다 보니 누가 형이 될까를 놓고 자주 실강의를 벌였다. 형이 누구냐? 그래서 있겠네.
너가 먼저 올라가는 사람이 큰 형님 하자. 장군이 말과 동시에 불이 났게 나무 딱 꼭대기로 올라갔다. 간호도 지질세라 나무에 껑경띠 올라져가는 중간쯤에서 멈췄다. 제일 늦게 흑어쩌도 겨우 몸뚱 끼얹고 이렇게 나무 열은 역선으로 형제서열이 정해졌는데 묘하게도 지식으로 치면은 관우가 유비보다 한 수 위였고 무술로 치면 유비는 두 아우에게 한참 못 미쳤고 그러나 유비는 특유의 친화력으로 소신의 관우 다혈질의 장비를 품었다. 세 사람의 소망 역시 묘하게 조화를 이뤘는데 유비는 어릴 적부터 몽생가 마냥 가슴에 대망을 품었다. 그래서 소망이 있었기에 온갖 난관을 뚫고 나아갈 수 있었을 것이다. 신대륙을 꿈꾸는 한 어떤 풍랑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콜럼버스의 말처럼 말이다. 다행이랄까. 그런 웅장한 신대륙의 관우와 장비의 가슴 속에는 없었다. 유비가 미래의 지향적이라면 장비는 늘 가슴에 불이 타오르는 솔직한 기분파였고 관우는 의미를 중시하는 원칙주의자였다. 그러는 관우나 장비가 마탱이 되었다면 삼국시대의 한 축이 된 총나라 개국은 애초에 불가능했을 것이다. 비전의 유비, 명군의 관우, 기본의 장비가 형제 사이를 조롭게 정했기에 전국의 삼국 시도도 일릴 수 있었다고 본다. 좋은 친구, 친밀감, 낭만적, 동반적 사랑, 온전한 사랑, 을빠진 사랑. 세수의 성격과 묘하게 맞는다. 대의명분을 중시하던 유비였기에 명분이 있는 대상에 충성하는 관우와 다혈질이었지만 의협심이 넘치는 장비를 충분히 제어할 수 있었다. 특히 장비는 매우 위험한 인물이었다. 흔히 장비를 우리 같은 목장과 질주하는 말의 기세를 지녔다고 하는데 언제 분노가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았다. 마청의 유비가 자기 가족의 아흔이 이상으로 두 아우를 각별히 대했고 그 애정을 뼛속까지 느낀 관우와 장비가 혼신을 기울여서 헌신한 데 있었다. 유관장 조직의 파워는 무엇이었나? 친밀감과 헌신 외에도 유관장을 묶는 또 하나의 암묵적 룰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천추대의 즉 대의 명분을 중심으로 한 의리였다. 어느 집단이나 그 집단이 작동되는 전체의 전제이자 동기인 암묵적인 틀이 작동하기 마련이다. 그런 암묵적인 룰이 개인적인 필요, 가치, 동기와 결합을 될 때 조직의 파워는 증가한다. 유관장 팀이 그랬다. 성격은 제각각이었으나 신념은 천추대의 하나였기에 평생 의리가 가능했던 것이다. 옛말에 형제가 손발이라면 저 자식은 옷이라고 했다. 옷이 찢어지면 깨물 수 있지만 손발이 끊어지면 어찌 이을 수 있겠나. 우리 셋은 도원에서 같은 날 죽기로 맹세한 사이 아니냐. 서주승이야 원래 우리 것도 아니고 여포가 내 처지를 잡아갔지만 설마 죽이기까지 하겠냐. 그들 그 해낼 방도를 찾으면 되지 내가 죽을 일이 아니야. 유비가 옷소매로 눈물을 닦아내자 간우도 장비도 울음소리를 참지 못했다. 이처럼 세 사람은 서로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끼지 않는 사이였다. 유비가 제갈량을 등용한 다음 해 2008년 8월경이었다. 하북을 장악한 조조가 남쪽으로 방향을 돌려 형주 주도인 양양까지 달려오자 근처 번성에 주둔하던 유비는 강남 지역으로 도주해야 그러자 가는 유비 형님이 계신 곳을 알면 떠나겠다는 조건으로 조조에게 항복했다. 그 후에 조조가 관우를 극진하게 대우하며 해외했지만 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조조가 원수와 백마 땅을 놓고 다투을 때 관우는 원수의 맹장 알량에게 붙들린 조조를 구해내므로써 그 은혜에 보답했다. 그런데도 얼마 후에 유비의 거처를 알게 되자
관우는 미련 없이 편지 한 장만 남겨놓고 원수의 부하 노릇을 하던 유비에게로 달려갔다. 이처럼 우여곡절 끝에 헤어졌다가 다시 뭉치기를 반복하는 세 의형제의 이야기는 전쟁에 시달리던 백성들에게 동병살림련을 일으키며 무한 감동을 주었다. 유비는 도경에게서 거저받은 서주성을 여부에게 돌렸고 그 후에 조조가 원수를 치라고 빌려준 군사로 자기 세력을 올리다가 조조에게 크게 혼난 뒤에 헐헐당신으로 원소에게 비신했다. 원소가 올 데 없는 유비는 형주 저사 유표를 찾아갔다. 유표에게서 공짜로 받은 신야 덕분에 유비는 그곳에서 다시 세를 불려나갈 수 있었다. 더불어 자글량을 얻은 유비는 남하하는 조조에게 밀리던 중에서 손권과 연대에서 이직하련 적벽대전에서 승리한다. 그 승리로 유비는 삼국의 한 축인 촉을 얻는다. 이처럼 유비는 권력을 통째로 주었다가 통째로 틀리기를 최소 3번은 반복한 셈이다. 삼국지에서 유비만큼 이름 앞에 단기 필마나 홀홀단신이라는 수식어가 많이 붙은 인물은 없다. 그런데도 그런 큰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은 우유부단한 성격에도 포기할 건 포기하고 미련에 휘둘리지 않는 미래지향적인 성격 덕분으로 보인다. 삼국지 인물의 성공 심리. 유비, 간우, 장비의 특별한 관계의 비결은 나이, 지식, 실력과는 관계없이 유비를 맏형으로 인정했다. 나이, 지식, 실력과는 상관없이 유비를 맏형으로 인정했다. 유비는 아버지 같은 리더십으로 간우와 장비라는 전혀 딴판인 두 허구를 품으며 그들의 헌신을 이끌어냈다. 유비는 미래지향적 성격으로 과거의 실패에 연연하지 않았다. 미래지향적 성격으로 과거의 실패에 연연하지 않았다. 미래지향적이다. 대정의 환상이 된 유비, 미신의 탄생. 삼국 지연의 묘사된 유비의 성품은 다음과 같다. 독서를 즐기지는 않았으나 관대하고 말수가 적었다. 감정을 얼굴에 잘 드러내지 않았고 보잘것없는 유비가 어떻게 영웅이 되었나. 종합해 보면 유비는 큰 키의 원숭이처럼 긴 팔과 자기 눈에도 보일 정도의 큰 귀를 지녔다. 어떻게 보면 공자와 부처를 조합한 모습이다. 공자는 장신임의 긴 팔에 거북이 등이었고 부처는 유달리 큰 귀를 지녔다. 잦은 황제의 교체와 밀란의 고통을 겪는 민중의 열망이 유비의 외모에 투영된 것은 아닐까. 한 시대의 영웅은 그 시대의 민중 심리에 탄생한다. 영웅이 탄생하기 좋은 두 가지 토양이 있다면 첫째는 기득권이 사회적인 자원을 계속해서 독점하는 상황이고 둘째는 기득권이 만들어 놓은 교묘한 절차가 불의를 그릇하게 합혈화시켜 놓은 환경이다. 극빈했지만 자존감은 비상했던 아이. 어린 시절 유비는 홀로머리를 모시고 지fin과 돗자리를 팔며 겨우 생계를 이어나갔다. 냉혹한 현실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허울뿐일망정 황실의 후예라는 자긍심 덕분이었다. 유비는 내세울 것이 없었다. 강호는 물론 무력, 지력, 자기력 등 어느 하나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없었다. 유비는 올세까지 다 되었어야 겨우 기반을 닦았고 그전에 몸을 어떡할 곳을 찾아 유비의 생각 근처에는 뽕나무가 많았다. 그 중에 제일 큰 나무를 볼 때마다 유비는 입버릇처럼 종알거렸다. 나는 이 다음에 커서 황제의 수레를 탈 거야.
늘어진 뽕나무 가지가 유비에게 황제가 타는 수리의 덮개처럼 보였던 모양이다. 그때부터 유비는 차츰 말수를 줄였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았다. 노식에게 배울 때도 공부보다 화려한 의복에 관심을 더 두었고 말이나 개 등 짐승을 돌보고 음악 듣기를 더 좋아했다. 유비에게는 공부 자질은 없는 대신에 사람을 끌어들이는 흡인력이 있었다. 같은 문화생 중에서 공손한 창가도 허영허재 지냈는데 이것이 인연이어서 훗날의 공손찬이 유비를 수차례 도왔다. 유비는 누구보다도 노식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다. 노식은 대학자이기도 했지만 천성이 담백했다. 배슬길에 올랐을 때는 한간의 형구를 반대했으며 영제 옥립에 큰 공을 세운 외척 두루에게도 교만하지 말라고 조언한 바 있다. 여자들에게는 경전 암송보다 겸양지덕과 올바른 정치적인 식견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교만하지 말라. 교만하지 마라. 후한시대 행정구역은 민중은 자유로운 지도자를 원했다. 211년엔 조조가 한종의 장로를 공격할 것이라는 소문이 들었다. 한종 바로 옆에 있는 익주의 저사였던 유장이 겁을 먹고 형제에게 머물던 유비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래야 유비가 수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익주로 들어갔는데 방통은 유비에게 이대로 유장을 잡고 익주를 차지하자고 했다. 북쪽에 조조, 동쪽에 선건이 있는데 형제는 황폐해져서 이대로는 천하에 한쪽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익주는 부유하고 호구수가 100만이 넘지만 유장이 나라하게 이를 데 없으니 이를 임시로 취해서 대사를 이래서 유비가 자비한 우두머리를 바라는 민중의 환상이 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유비의 실체도 과연 그랬을까? 방통이 유비에게 재차 익주 전투를 제안했다. 난세를 어찌 하나의 방법으로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약한 나라를 공격해서 합병하는 것은 춘추시대의 오국 역치 순수 도리에 어긋난 행위로 천하를 취하게 대 바르게 다스린다 하시면서 유장을 대국에 봉해 주신다면 이 또한 신의가 아니겠습니까? 만일 지금 우리가 익주를 취하지 않으면 결국 조조가 차지할 것입니다. 그래 공략했고 승리를 거뒀다. 민중은 자유로운 지도자를 원한다. 취중의 실수였군요. 민중 심리를 정확히 읽은 유비. 가난과 시련을 딛고 일어선 유비는 영웅을 갈구하던 난세의 민심에 부합하는 인물이었다. 300년 전 황제의 후손임을 강조하며 신비로운 출생의 비밀을 만들었다. 조조와 비교해서 자신은 관대하고 인자며 속임수가 없음을 강조하는 등 자기 이미지를 새로운 영웅으로 만들었다. 심리학으로 읽는 삼국지. 이동연 지음. 심리학으로 탐욕, 분노, 미움, 질투, 편협, 오만, 인간의 모든 심리를 날 그 그대로 담았다. 프로이트. 그대가 왜 여기에? 기대해보시오. 아주 재미있을 거요. 이런 심리적인 부분들을 잘 정리했다. 라는 거죠.